네, 사이버 군사작전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오차드 작전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올림픽 게임 작전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드 작전입니다. 과수원 작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이파 공군기지에서 10대의 공군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호위하던 세대는 돌아오고 7대가 터키 국경의 레이더 시설을 제밍을 하고 18분을 더 날아가서 알케바르 그 복합센터를 공습을 해요. 그때 이제 미사일과 500km, 무려 500km의 그 폭탄을 퍼붓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이스라엘에서 헬기로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서 그 이라크 국경까지 헬기로 가서 이라크를 지나서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 알케바르 시설로 잡임을 하게 됩니다. 공격 후의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2007년 이 작전이 2007년 9월 5일 6일이거든요. 2007년 8월에 찍은 사진은 이렇게 온전히 시설이 있는데 반해서 그 10월에 찍은 사진은 아예 완전히 폐허가 된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차드 작전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왜 이 작전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게 북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북한의 화학무기, 미사일, 핵무기 3대 커넥션을 1969년부터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 4월 22일 북한 용천역에서 대형 열차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탑승한 시리아 과학자 12명 전원이 사망을 해요. 근데 이례적으로 시리아에서 구호품을 신고 군용기가 날아와서 과학자 12명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06년이죠. 2006년 10월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리아 핵 개발이 실제적 위협으로 부상을 해버린 거죠. 시리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미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2007년 2월 서방으로 망명한 이스라엘 전 국방차관 아스가리,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북한, 시리아가 핵시설을 개발하고 이란이 자원을 지원하는 이런 삼각 협력 관계를 폭로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7월 모사드는 이란 관료,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란 관료 한 명이 런던에 투숙한다는 첩보를 받고 런던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관료가 호텔 문을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그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탈취하고 스파이웨어를 심어요.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사막에서 건설하고 있는 원자로, 그리고 핵개발 계획, 시리아 북한과의 서신, 이메일 포함해서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를 확보하게 돼요. 이게 이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파편화되었던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습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더 보강을 하는 거죠. 첩보위성 오페크 7호로 아주 정밀한 사진을 판독을 하게 되는데 알케바르 시설에서 북한 영변의 흑연 감속로와 흡사한 원자로를 건설 중을 확인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특수요원이 알케바르 시설에 잠입을 해서 토양을 채취해 와요. 근데 그 토양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기에 이릅니다. 북한의 열차 폭발 사건인데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사건인데 거의 반경 500m가 이제 초토화가 돼버린 그런 사건이었고, 이때 휴대폰이 진동에 의해서 이게 폭발을 했다고 해서 그 북한이 야심차게 이동통신 사업을 펼치고 있다가 이걸 스톱을 시키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재개를 하죠. 오차드 작전이 시작됩니다. 전자교란을 위한 잡입.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육구 비행 전단이 이제 핵시설을 공습하는데, 육구 비행 전단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투 비행 전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6개월 이상 계속 야간 훈련을 했다는 거죠. 소요 시간은 80분. 목표 지점에서 머무는 시간은 딱 3초밖에 안 되는 거죠. 폭탄을 떨어뜨리고 바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3초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조종사들은 이게 밤에 계속 훈련을 하니까 이 공습이 야간에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일주일 전에 목표 지점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5일 밤 11시 59분부터 전폭기 열대가 20초 간격으로 출격을 하고 정찰 위성이 잿더미가 된 목표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이버 교란 작전을 병행했다는 게 이 공습 작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사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군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서 군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리아뿐만이 아니고 뭐 요르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도 솔루션,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깔아서 첩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군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조작해서 아주 정상인 것처럼 거짓 영상을 송출했다는 거죠. 다음은 올림픽 게임 작전입니다. 올림픽 게임 작전은 소프트웨어 사보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 USB를 통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배경을 보시면은 당시에 그 이라크 전 명분이었던 사담 후세인 정권 대량살 상무기가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이게 뭐 제재 방안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어요. 이 부시 대통령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계속 촉구를 하니까 미 전략사령부에서 사이버 무기 사용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년간 이란 핵 운용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이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카다 시스템, 원격 제어 시스템, 그리고 핵을 운용하는 운용 관리 시스템,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맞춤형 악성 코드를 개발을 합니다. 파괴력 검증을 거쳐서 휴대용 지향 장치를 통해서 스덕스넷을 침투를 시키는데요. 이게 2010년 6월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원래 이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교란 같은 경우는 내부 자원을 고갈시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원래는 이란의 내부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켜 사소한 오작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자원을 빨리 고갈시켜버리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아예 핵심 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종 악성 코드로 재차 공격하면서 이 악성 코드가 외부로 유출되게 됩니다. 물리적 파괴를 겨냥한 최초의 강력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사이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이버 반격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이란은 군에 여러 사이버 부대를 만들어 전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10월 악성 코드 듀크가 발견되고 2012년 5월 스파이웨어 플레임이 발견됩니다. 이 프레임 발견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카스퍼스키 랩이 발견을 했는데, 이 프레임은 일반 악성 코드보다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 20배가 컸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대용량을 악성 코드가 무려 5년이나 잠복해 있었다. 당시 보안 전문가들은 그런 악성 코드, 대용량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5년간 잠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프레임이 각종 정보를 빼내면 그 스톡스넷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입니다. 2011년 11일부터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금융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년이나 끈질기게 디도스 공격을 퍼부었고,
2012년 8월부터는 악성 코드 샤문으로 친성향 기업들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기업이 아람코입니다. 아람코는 저장된 자료의 70%가 날아가 버린 거죠. 아예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정보를. 돈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뭐 포맷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아예 새로 다 도입을 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든 해킹을 국가 차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격자의 악의적 행동을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아주 핀셋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대응 체제인데요. 이란의 제재 대상을 특정하고 법적 기소와 자산 동결로 활동을 제약, 압박합니다. 이란 해커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인터폴의 FBI의 공개 수배되는 그 자체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란은 또 미 정찰 드론, 중앙정보국 CIA 소유의 무인 정찰기를 포획을 하죠. 또 이걸 이용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복제 드론을 또 만들고 또 우호 세력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무장 세력의 드론 기술을 지원하는데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의 무차별 드론 테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우디 원유 생산, 정유 시설에 대해서 군집 드론 자폭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티널 무인 정찰기는 이 폭이 27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2m 안팎입니다. 2m, 3m 안팎이니까 수십 대를 같이 날리면은 이 고도가 낮아서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우디에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택지가 된 사이버 공간입니다. 최근 보면은 이란과 그 미국 간의 그 골깊은 보복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동기를 보면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주요 6개국이 핵 합의를 해요. 근데 또 여기 이스라엘이 끼어듭니다. 모사드가 2018년 1월 테헤란에서 이란 테헤란에 잠입을 해서 문서 5만 쪽, CD 163개를 빼내서 핵 개발 증거로 공개를 해요.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그 합의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과격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에 이걸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작년 초에 미국은 항모전단, 전략자산들을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를 하고 이란은 미사일로 배수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군사적 무력 행위들은 아직까지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미군 드론이 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제 사살하잖아요.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때도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폭격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항법 시스템 사이버 공격을 병행했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양 국가에 깔려있다. 이래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이버 공간이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니트로 제우스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이란을 공격하려고 만든 그런 작전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활동 전반을 마비시키는 군 주도의 사이버 작전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올림픽 게임 작전은 정보기관, 특정 시설을 정보기관이 주도한 사이버 작전이었다면 이건 아예 국가 활동을 마비시켜버리는 군 주도의 사이버 작전이고요. 현재 사이버 사령관이 이 니트로 제우스 작전을 주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망을 교란하고 방공, 전력, 통신 인프라를 반격 불가능하게 아예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미군이 이란을 사이버 공격을 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제가 이제 그 중앙일보 군사 칼럼을 쓰고 있는데
칼럼을 쓴 내용입니다. 첫째, 악성 코드 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인프라 곳곳에 뿌려둔 악성 코드 행적을 추적하고 또 필요할 때 유사시 활성화시키는 거죠. 저는 이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스톡스넷 악성 코드를 공격할 때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 제로데이를 한두 개만 쓰면 되는데 이때 4개 이상 사용했거든요. 많게는 6개까지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은 충분한 정보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 공격이 가장 유력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교란입니다. 이러한 지도층, 개개인의 성향, 이념 정도, 행동 반경, 주변인 관계 등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연결고리를 통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지금 설득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고출력 전자기파입니다. 전자전 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함정에서 EMP탄을 사용해서 아예 센서라든가 마이크로칩 이런 걸 아예 오작동시켜 버린다는 거죠. 망가뜨리거나. 그래서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봉쇄와 함께 사이버 작전과 전자전을 배합한 원격 공세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분쟁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게 2008년도인데요. 2008년 전쟁 날짜가 다르죠. 조지아 이 전쟁 당시만 해도 나라 이름이 그루지아였어요. 지금 조지아로 바뀌었는데 2008년 8월 8일에서 13일 5일간인데 러시아는 7월 20일부터라는 거죠. 전쟁 날짜가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제 전쟁 전에 3주 전부터 그루지아 인프라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 지도입니다. 에스토니아 사이버 전쟁 2007년, 조지아 전쟁 2008년,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전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서방은 새로운 전쟁이라는 그런 냉전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서방으로 향하는 아주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이 붕괴하자 영향 상실을 우려해서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바로 합병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에 깊이 개입을 해요. 이때 러시아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용병 활용, 그리고 사이버 작전을 결합한 복합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죠. 선관위 투표 시스템이라든가 행정 시스템 다운시키고 전력 시설을 공격해서 정전 상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악성 코드 나페테아 공격으로 아주 서방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이때 공격으로 체르노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감염이 돼서 수동으로 작동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러시아의 그 하이브리드 전 주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군의 무력 충돌에 의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정보 유출,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시설, 용병 이런 것들. 이에서 서방은 이제 공세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데 나토는 2017년 10월 러시아 복합 전쟁에 대비한 유럽 안보센터를 핀란드에 설립을 해요. 사이버 방어센터는 에스토니아에 설립을 했고 이 복합 전쟁에 대비해서 유럽 안보센터를 핀란드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여론 공작에도 대응을 하는데 나토는 이런 부분을 회원국들에게 러시아가 벌이는 새로운 전쟁이라고 정의를 하고 주의령을 발령을 합니다. 특히 독일은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빠질 수가 없죠. 북한에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아시아 경제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77 디도스 사건이죠. 그 다음에 2013년 320 사이버 테러입니다. KBS, MBC, YTN, 금융회사 3개. 이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봤죠. 직간접적 피해액이 거의 9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014년 11월 24일에는 이제 소니픽처스 해킹, 미국을 공격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수자원 원자력을 해킹을 해요. 해킹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심리전으로 돌아선 그런 사건이었고, 중국 내 북한 해커 근거지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양이 이제 해킹 공격의 본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 기준으로 또 그 김정은 암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또 퇴출이 돼요. 동남아에서 다 퇴출이 되니까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지금은 이제 남미까지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건데, 국방망이 뚫렸어요. 외부 인터넷망과 국방망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라인, 그 틈새를 북한에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무려 235기가 바이트가 빠져나갑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A4 용지 1,500만 쪽. 이 중에 75%는 어떤 정보가 빠져나간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공격자는 항상 빠져나갈 때 공격 흔적을 삭제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백도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제작자라든가 개발자밖에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쓰고는 빠져나갈 때는 그 흔적을, 로그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있는데 2018년 4월 27일입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렇게 판문점 선언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기대는 했습니다. 노골적인 대남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에 320 테러 같은 경우나 6.25 사이버 테러, 77 디도스, 34 디도스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에는 그 화해 무드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뚜렷한 실리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첩보활동 그리고 금전 활동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탈취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군사 전략적으로 국방 방산기업에 대한 군사기밀 절취, 정치 외교적으로 탈북자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고, 경제적으로는 외화거래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주 지구촌을 대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고요. 그래서 유엔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2019년 작년 3월부터 지금 올해 4월까지 여러 차례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북한은 환적을 통한 원유 수입, 석탄 수출, 그리고 무기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제재의 고삐를 죄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불법 외화벌이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동원해서 안보리가 추가 금융 제재를 가할 때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전황이 밝혀지고, 또 공격을 총괄한 정찰총국도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이 인터넷 접속도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 관련 동영상 굉장히 짧은 거라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장 어려운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인터넷과 연결되는 통로는 압록강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것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이마저도 접속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해킹 능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을 배후로 보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은행 계좌에서 8천만 달러를 훔쳐간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의 배후도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한국과 런던의 거래소를 해킹해 거액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주범도 북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해킹 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으로 소비에트식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학,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어린이를 선발한 뒤 특정 중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해킹 교육을 김일성대와 김책공대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은 3,000명에서 6,000명에 이르는 해커 가운데 가장 유능한 해커를 뽑아서 중국 선양 등에 보내 해킹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독특한 해킹 도구를 개발하는 능력을 갖춰 그 추적이 더욱 어렵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공격은 도로변에 폭탄을 몰래 묻어놓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과 비슷하다면서 국제적인 공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와처럼 여기 이제 왼쪽 사진은 북한의 해커 박진혁입니다. 박진혁을 공개 수배한 페이지이고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 해커들은 이제 수배한 국가 사이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엘빈 토플러는 인간의 일하는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한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제 갈파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주로 컴퓨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이 전쟁도 이제 컴퓨터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이버전이 될 것이다. 어떤 국가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 이 국제연합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이버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를 합니다. 당시가 2009년입니다. 이미 미국은 가장 빨리 접근을 하죠. 제5위 전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 도메인을 보시면은 사이버 스페이스 도메인입니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 도메인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이제 걸쳐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2011년 7월 국방 사이버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사이버 위협을 외부 위협, 내부 위협, 공급망 취약점 및 군 활동 능력 위협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두 번째 국방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면서 영토뿐만이 아니고 국익 보호로 그 활동 영역을 굉장히 확대해 버려요. 그래서 미군은 군사 전략뿐만이 아니고 국가 안위에까지 그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사이버 작전과 전자전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O가 이제 사이버 작전이고 EW가 전자전인데요. 크게 보면은 베이스가 사이버 오퍼레이션스가 주황색이죠. 주황색에 있고 주로 이제 전자전 부분은 공격단에 이 두 가지가 융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굉장히 강력하게 바뀝니다. 그게 2018년 9월인데요. 방어 전략에서 공격 전환으로 악의적 사이버 행위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국방 사이버 전략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키워드는 선제적 방어입니다. 이 말이 선제적 방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무력 분쟁 수준 이하의 일상적인 사이버 작전을 전개하고 또 각군 사이버 사령관에 사이버 공격 개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춘 통합 전투 사령부로 격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할 때 일일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사이버 사령관 책임하에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또 하나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국방수권법 2018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이버 행위를 비례적 행위를 통해 중단시키는 조항도 수용하도록 이렇게 국방 사이버 전략에 명시돼요. 이 민주적 절차라는 게 2016년 11월 대선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그런 사건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게 유엔이 2009년에 사이버 전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2019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작년 4월입니다.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 6가지 중에서 이제 사이버 공격 대응 전략 고도화, 사이버 공격 대응 전략 고도화가 사이버 안보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다른 부처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만 따로 보면은요, 사이버 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겠다. 원인 분석을 위한 기술 역량 확보, 공격 억지를 위한 배후 규명 절차를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대규모 공격 대비 태세, 인공지능이겠죠. 머신러닝을 활용한 취약점 자동 분석 같은 경우, 그리고 사이버 전 수행 인력을 정예하고 사이버 전 대비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전력 체계를 보강한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작전 교리를 개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물론이고, 특히 이제 사이버 범죄 협약,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하죠. 여기 가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 배경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을 아주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근간을 만들고 있는 게 수립 배경인데, 수립 배경에 비해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미국처럼 좀 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립 배경을 다시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요, 사이버 공간 취약하죠. 사이버 위협 심각성은 점점 더 전통적인 무력 공격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이버 전쟁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게 이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국가 간 사이버 역량 경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간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이 사이버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사이버 역량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오랜 기간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력 양성이죠, 첫째. 조직을 확대하고, 세 번째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수립 배경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실행 전략, 실행 계획에 보면은 좀 점점 이게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이버 범죄,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 미국의 작전 교리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하나씩 챙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 특강 제의를 받고요. 사이버 안보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전부터도 계속 고민을 해왔지만 그 전략 부분을 나름대로 했던 부분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 특강에서는. 왜냐?
3020 카이스트 미래경고. 심금을 울립니다. 이 구구조절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한민국 산업이라든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 절박함이 이게 굉장히 녹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만들어서 뭐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 책에 손을 떼지 못했는데, 55페이지입니다. 성장, 포용, 공유라는 그 소재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세계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 대한민국은 걸음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초연결, 초융합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을 가진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제도가 주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현실을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를 지능화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하는 과정은 기술보다 제도의 변화를 더욱 필요로 한다. 개별 조직 차원을 넘어 전 사회의 개방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을 앞선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 정비에서 앞섰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주 그냥 꼭 찍어서 적나라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저도 사이버 전략도 이 책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책 선전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